아까 왜 창업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희찬 교수님은 교수는 이제는 창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지금 패널 분들 내용을 듣고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창업을 직접 아직은 해보지는 않아서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이게 쉬운 길이라면 벌써 뭐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의료기기에서 상당히 강국이 되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후발주자로서 어차피 가기는 가야 할 길이니까 뭐 이렇게 앞서가신 분들은 사실 이런 제도적인 지원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래도 더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선각자로 또 저희가 더 존경하고 또 감사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앞서서의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고 그거를 이제 적절히 지원하고 후원해 줌으로써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제 발표 슬라이드에도 있었지만 보건의료 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통적인 IT나 뭐 중공업들의 경쟁력이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쪽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총론적인 면에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못하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뭐 미국에서도 바이오 산업이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게 뭐 1%도 안 된다, 1% 정도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해도 뭐 대부분은 실패를 할 거라는 거는 뭐 명확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교수님들이 지금 많은 창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시드머니를 이제 모아서 몇몇 분들이 이제 창업을 해주시고 이제 스타트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미국 같이 정말 시리즈 A, B, C 지원도 받고 결국은 나중에 창업 IPO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우리나라도 이제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김범민 교수님 아까 그 패널 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수가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특히 인공지능 기반 뭐 융곡파학 의료기기라든지 디지털 치료기기 이런 데 있어서 혁신 수가제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현재 이제 전주기 사업을 좀 지원하고 계시니까 그 기술 R&D뿐만이 아니라 후단 부분에 대해 그 지원 체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아까 윤홍철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아마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사실은 뭐 많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금 식약처 허가 받은 AI 의료기기가 지금 90개가 넘잖아요. 아직은 수가를 하나도 지금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좀 주시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가 그 얘기를 이제 많이 드렸고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게 빅3 회의를 통해 가지고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은 저는 아이오바이오가 10년 전부터 지금 CDSS 그 기기를 만드셨는지는 몰랐고요. 어쨌든 10년까지 잘 이끌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경이롭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90개 정도 우리나라가 그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혁신 수가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지원책이 필요하다. 약간 혁신 펀드 얘기도 있었고요. 뭐 건보 재정을 활용할 수 없으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건 좀 지원금 제도라도 뭐 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드렸었고 이제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다가 이제 약간 뭐 선별 급여 얘기까지 이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이들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쪽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 정말 기술적으로 정말 뛰어나고 상장 회사들도 많이 있고 한데
3년 후에 남아 있을 지금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게 되면은 3년 후에 남아 있을 기업들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작년인데 인제 그 혁신수갑 얘기 한참 하다가 뭐 조금 이제 그 시범 사업은 이제 2024 년부터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이 좀 나와 가지고 그때는 아마 남아 있는 기업 없을 겁니다.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었습니다. 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퍼블릭 도메인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굉장히 좀 많이 잘 뚜렷하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뭐 기대를 하건대는 이제 그 바이오 헬스 관련해 가지고서는 기존의 정부도 정말 많은 지원해 주셨습니다마는 차기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좀 실질적으로 좀 그 잘 파악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인제 이런 어떤 선도적인 기업들이 그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그전에 이제 많은 논의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 연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그 관심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방안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시행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아마 지금 이제 범부처 사업단에서 많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최병욱 교수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의료는 사실은 단일 보험 체계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의료 데이터가 EMR이라든지 팩스라든지 굉장히 데이터가 정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는 이런 AI 관련 이런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이 보다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또 아까 IBM 왓슨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의료 선진국 의사 선생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의료 후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사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런 기술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그 정도의 어떤 AI 기술로도 어떤 기본적인 의료 행위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또 시장 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균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인공지능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중에도 일부는 아주 소액이지만 좀 의미 있는 매출을 올리는 데가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쪽에 매출을 올리는 걸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처음엔 대형 병원 위주로 말하자면 대형 병원 의료계라는 게 원래 대형 병원에서 써주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급이 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대형 병원을 먼저 타겟으로 했을 때 매출이 하나도 안 오르다가 뭐 1차, 2차 병원 그리고 뭐 그 건강검진 이런 센터를 공략했더니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전문 인력이 모자란 곳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그 좌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은 넓고 균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 수요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많은 기회 요소가 여러 군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검토해서 시장을 공략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IBM 왓슨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포멀한 경우인데 그 제품의 형태가 이미 대형 병원이나 작은 병원이나 크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고 정말로 말하면 뭐 끝없이 할 말이 많은 그런 제품이라서 사실 논외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일 보험 체계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큰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유연성을 발휘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괄수가 제도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물론 우리나라도 포괄수가 제도가 일부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행위 기반 수가 제도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포괄수가 제도를 이용해서 약간의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임시 보험 제도를 운영하기에 아주 적합하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그 아까 말씀드린 엔탭이라는 제도가 그런 건데 그 엔탭에 대해서도 리뷰를 보면
이게 실제 지원책이 아니다. 왜냐하면 해가 갈 때 한번 결산을 해서 그걸 평균치를 다시 맞춰서 수가를 내립니다. 결국 보면 수가가 굉장히 낮춰지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포괄수가 제도의 장점은 과도한 진료를 막고 뭐 의료 비용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는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행위 수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먼저 이거를 임시 수가건 아니면 정식 수가건 인정을 해주면 그때부터는 행위를 많이 하면 많이 보상을 받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런 단점이 있지만 정말로 지원책으로는 행위수가 제도에서 임시수가를 주게 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큰 해법을 찾기보다는 정말 임시 보험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임상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하고 밀접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서 임상 근거를 확실히 확보하는 게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서 지원을 해줘서 쉽게 보험 수가를 받아서 수익을 올린다고 해도 이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나갔을 때 똑같은 임상 근거를 요구하면 상당히 당황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강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임상 근거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도 항상 아쉬웠던 거는 대부분의 좋은 의료기기들은 다 수입품이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들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을 때 그 인근에 있는 병원들이나 의료원들하고 연구를 먼저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연구도 뒷북을 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CT나 MRI 같은 거대 장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애자일 그룹들이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큰 기회가 왔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한국에서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혁신 의료기기를 빠르게 제품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갖추면 사실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혁신 의료기기 실증 지원 센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아마 앞으로 향후 예산을 더 늘릴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러한 실질적으로 이제 필드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아니면 신기술에 적용된 이런 의료기기를 혁신 의료기기 실증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어느 일정 기간, 지금 형태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느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조금 활용하고 사용해 봄으로써 에비던스도 갖출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화에 대한 어떤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까 국산 의료기기 이제 장려 활성화를 위해서 트레이닝,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거의 의료기기와는 달리 최근에 이제 나온 여러 가지 로봇 기술이라든지 AI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도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트레이닝, 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트레이닝 센터 지원 사업을 지금 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지원이 뭐 충분한지, 앞으로 더 향후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우리 김희찬 교수님도 사용자값은 평가도 같이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트레이닝 센터 같은 것들은 임상하시는 선생님이 조금 더 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오늘 그 토론이나 발표가 이 전체적인 혁신 의료기기의 그 개발이나 R&D나 뭐 이런 쪽보다는 이게 정말 임상 현장에 적용되는 후단의 굉장히 중요성들을 모두 연자분들도 강조해 주셨고, 또
패널 토론하시는 분들도 강조해 주셔서 저는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트레이닝이나 아까 패널 분들에서도 나왔듯이 교육, 병원에서의 교육, 대학에서의 교육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지적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지원은 좀 더 확대되는 것이 뭐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왕에 마이크를 잡은 김에 저는 그냥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R&D 예산이 점점 늘어나서 뭐 25조인가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게까지 늘어났고 결국 의료기기 쪽에 대한 R&D도 결국은 뭐 물론 늘 흡족하지는 않으나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태까지의 지원이 제가 말씀드린 그 초단에 그러니까 긴 파이프로 치자면 그 입구 쪽에 막 불을 열심히 지펴서 R&D를 활성화하고 뭐 특히 의료기기 같이 굉장히 다품종인 그런 에어리어에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다 지원을 해서 초단은 어느 정도 이렇게 불을 열심히 뗐는데 지금 이게 출구가 되는 뒷단에 이제 나가는 쪽이 여러 가지로 제약도 있고 또 미처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고 또 뭐 말씀하신 대로 보험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사실 그 출구 쪽이 지금 상당히 많이 정체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앞으로는 정부 예산을 가용한 꼭 보험 예산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한 전단에 들어갔던 것들의 상당 부분을 뭐 후단으로 좀 옮기든지 해서 결국 출구 전략을 좀 잘 용의주도하게 하는데 조금 역량이 좀 집중되면 지금 질문하신 트레이닝 센터도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출구 전략을 좀 잘 세우는 쪽으로 우리가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 국산 의료기기를 왜 잘 안 쓰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제품의 퀄리티가 아직 못 따라온다라는 것이 제일 크기는 했고요. 두 번째부터 한 여덟 번째까지인가의 그 기조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안 간다, 잘 모르겠다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분들이 이제 트레이닝을 받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그 익스포즈 이제 노출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기기에 대해 가지고 극도로 사실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의료 사회이기 때문에 뭐 제 말씀 이후에 그 최병원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지금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지금 많이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증지원센터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뭔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그 수출 조합, 우리 의료기기 공업 조합에서도 사실 굉장히 여러 차례 우리나라 의료기기를 갖다가 임상희 선생님들한테 소개해 주는 직접 만져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피드백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게 되면은 오송에 보게 되면은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뭐 세계 넘버 원 투죠. 메드트로닉에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는 이제 비임상 어떤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큰 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비치 수술용 로봇이 우리나라에서 또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센터도 지금 상암에 있던가요?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몇 군데 있는데 사실 굉장히 큰 단위로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런 것들이 구성이 되게 되면은 아까 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교육에서부터 이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서 조금 큰 스케일로 이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뒷단에 이제 그 임상 현장에 이제 진출한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접근하기 앞으로도 어려워질 부분이 아마 국산 의료기기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제 트레이닝 센터 이런 쪽은 아까 저도 이제 굉장히 확대를 해서 그 운영을 해야 된다는데 저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최병욱 교수님. 네. 국산 의료기기 저도 예전에 한 산자부에서 했던 명품화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엑스레이 기계에 대해서 왜 국내 엑스레이 기계가
외산에 비해서 안 쓰이느냐, 겉으로 보기엔 거의 똑같은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기능은 더 많습니다. 편리한 기능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사용자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그냥 근본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곰곰이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저 우리나라 차들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겉모습이 번쩍번쩍 괜찮은데 타다 보면 고장이 잘 나고 뒷트렁크를 열어보면 마감이 아주 형편없다고 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의료기기도 그런 구석을 꼭 가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굉장히 견고해야 되는데 갑자기 흔들흔들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신뢰성이 안 간다는 거는 데이터를 안 봐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임상시험을 했어도 그 데이터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오히려 그럼 의사들은 뭐를 신뢰하느냐? 기업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팩스를 굉장히 큰 초기 투자 비용이 드는 팩스를 설치할 때도 이 회사가 10년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를 굉장히 큰 요소로 봤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제 의료 장비라는 것들은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신뢰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구조가 돼야 됩니다. 일례로 들어서 삼성전자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고 이미 퀄리티도 탑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제품들을 쓸 때는 전혀 망설임이 없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목표를 이루지 않는 이상 국내 의료기기가 경쟁하기 쉽지 않은 구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산들이 워낙에 오랫동안 네트워크를 닦아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혁신 의료기기가 중요한 건데요. 제가 보기엔 그냥 의료기기, 기존의 의료기기들은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 반면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생기는 새로 등장하는 기술들을 이용한 혁신 의료기기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실증을 아주 세게 해야 됩니다. 아주 세게. 그래서 병원 내에다 놓고 정말로 많이 돌려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는 걸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문제점이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문제점이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말하는 문제점일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을 좋게 하고 물론 디자인 좋게 하고 다 좋은데 그거를 정말로 실사용자들이 만족하는 어떤 부분을 채워줬는가 이거를 실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실증센터, 교육센터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혁신 의료기기 성공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아마 의료기기 산업협회 회원님들도 많은 의견들을 회장님한테 주실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어떤 품질이라든지 신뢰성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뭐 우리나라 사실 의료기기가 외국 제품보다도 더 우수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 협회에서 느끼는 그러한 국산 의료기기,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희 협회는 이제 혁신의료 의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지금 그 혁신의료기기에 최근에 등록했던 회원사들이 모두 저희 산업협회 회원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많은 스타트업, 저희 혁신위원회 안에는 최근에 기업이라기보다는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IT 관련, BT 관련 출발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협회를 통해서 식약처라든지 관계당국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는 현재까지 어떤 성과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토로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참조가격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과로 이루어지질 못해서 수년 동안 투자자들의 어떤 돈으로 지금 적자를 계속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협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관계당국자하고 많은 접촉을 통해서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올해 안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산의료기기 관련돼서 저희 협회하고 저희 산업의 서브 협회들하고 함께 공동으로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산 의료기기가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국내 시장에 팽창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내 시장의 노하우나 임상 결과나 이런 부분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해외 진출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임상 문제 관련돼도 데이터가 없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협회와 저희 이제 산업에서는 접근을 실질적으로 국산 의료기에 대한 의료인들의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제품에 대한 또 사후에 대한 서비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거고, 다른 한면으로 봤을 때는 국산 의료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트레이닝이나 접촉을 사용해보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은 어떤 실질적으로 저희 제조업체들이 80%가 10억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제품을 가지고 정확하게 의료인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대리점이라든지 타인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산 내수 시장이 실질적으로 의사 선생님들한테, 의료인들한테 정확하게 제품에 대한 설명과 안전성에 관련된 그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시다, 해외 지원이다,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료인들의 어떤 학회 참여, 또 공동 부스, 또 공동 트레이닝 센터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의료인들이 저희 국산 의료기기를 접촉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저희들이 협회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과거의 제약 쪽에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에 밀려서 사실은 사용률이 지금처럼 저희 국산 의료기기처럼 굉장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생동성 시험이라는 어떤 인정을 거쳐서 이제는 제네릭도 대학병원에서 상급병원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고 안전성을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산 의료기기도 현재 이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소를 해준다면 머지않아서 국산 의료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급병원에서 10% 정도의 사용률이 아니라 50대 50, 더 나아가서는 국산 의료기기가 주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산 의료기기의 어떤 홍보 또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는 국산 의료기기 장비를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도 사실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가 기대한 만큼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홍보 또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권대익 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에 앞서서 제가 좀 과문했었는데 그 사업단 연구개발 사업단 입장에서 아마 지금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에서 이게 사업단이 됐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장기로 할 수 있는 건지 왜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만약에 이게 장기적이고 아니고 한시적으로 한다면 아시다시피 무슨 산업이 발전하려면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출구 전략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름에 걸맞게 전주기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서 다른 분들 말씀하시듯이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충분히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이걸 케어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하는 거고 있고 또 정부에서 비록 전주기 사업단에서 하고 있지만 이 단일한 뭔가 좀 책임지고 있는 부처가 있어야지 하지 안 그러면 항상 느끼지만 핑퐁하듯이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초년 기자 시절에
한강에서 예를 들어 익사한 사람이 있으면 과거에는 이제 한강에서 이렇게 저기 북쪽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떠내려가면 용산 경찰서에서 하고 남쪽으로 떠내려면 노량진 경찰서 하다 보니까 서로 또 사체를 떠내르게 자기 쪽으로 안 오게 해서 반대로 밀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나고 하면 한강에서 일단 익사하거나 사체가 발견되면 무조건 용산 경찰서에서 맞는 거로 해서 이게 아예 책임을 확실히 주음으로써 다른 문제가 안 생겼는데 마찬가지로 저 의료기기가 발표하다시피 연간 지금 성장률이 뭐 7% 넘는 정도 나오면은 소위 말해 뭐 차세대 먹거리 분야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인데 정부도 관심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하고 그런 문제에 해서 중간에 뭐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케어하고 교육하고 이런 거 맞물려서 제가 한번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한 몇 달 작년인가에 제가 칼럼으로 저 의료 살인탑이 있어야 된다. 코로나가 시작인 초반기에 그런 기사를 썼더니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뭐 제가 부처를 보건부를 만들어야 된다. 복지부를 떼서 보건부 그런 칼럼을 썼더니 바로 저 정무수석이 저한테 전화해서 뭐 발표되기 전인데 뭐 청와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질병청으로 하겠다고 제가 뭐 썼으면 특종이지만 제가 쓸 수는 없었고 그런 정도에 머물렀는데 저보고 그냥 보건부를 만들어서 살인탄을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좀 그런 걸 생각 못했다고 좀 미안하다는 식으로 해서 정무수석이 저한테 전화를 했듯이 이건 좀 작은 문제지만 저 혁신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적어도 얘를 보건부를 만들어서 할 거지 사실성분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고 과학도 뭐 인수위원장이 우리 MD이기 때문에 아마 맡은 게 총리보다는 과학기술부총리 쪽으로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분위기는 좋은데 맡아서 핵심적으로 좀 이렇게 끝까지 그러니까 한국 기업은 저는 당장 생각하면 예전에 메디슨이라는 기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려 자꾸 과문하단 말을 몇 번 썼지만 이게 좀 산발적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해서 역량을 좀 집중적이고 좀 밀도 있게 좀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뭔가를 좀 제도적이거나 뭐 다양하게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게 좀 목소리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뭐 말씀드린 오히려 제가 다시 우리 단장님 질문을 드립니다. 네네. 예, 저희 사업단이 좀 공고히 계속 잘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하신 말씀 정말 많은 부분 제가 공감되고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까 처음에 물어보신 것처럼 한시적으로 일단은 존재하는 기관이 맞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6년 동안 지금 1기가 지금 되는데요. 저희 사업단이 이전에 이제 유사한 사업단이 신약 사업단이 있었습니다. 신약 사업단이 작년에 이제 1기 사업단이 마쳐지고 2기로 이제 10년이 연장이 더 됐죠. 뭐 별도의 사업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상관을 가지고서는 계속 연속이 되고 있는 거고 저도 사실은 이거를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사실은 과기부 차관께서도 오셔가지고 똑같은 말씀 좀 해주셨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놨고 의료기기라는 것이 기존 공산품과 달리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왜 우리 과제만 한정돼야 되느냐 사실은 굉장히 다른 의료기기 어떤 R&D 내지는 의료기기 어떤 기업들한테 좀 혜택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죠. 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정말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성과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몇 가지 제 성과 저희가 이제 사업단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성과를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프리머추어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만큼의 매출이 나왔느냐의 성과도 물론 저희가 달성을 해야 될 목표이긴 합니다만은 그 외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어떤 임상의 관심을 여기까지 이제 끌고 왔다라는 그런 어떤 그 성과, 그다음에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것들이 어떤 집중도를 가지고 진행이 되게끔 되었다는 성과라든지 뭐 이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성과들이 일단은 초기에는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이기 사업단을 이제 어떻게 끌고 나가든 이것이 국가 기관화가 되든, 저는 사실 얼티밋하게는 미국의 NIH 같은 그런 형태가 만들어져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약 뭐 의료기기 그다음에 의약품 포함해 가지고서는 미국의 어떤 R&D 90%를 관장을 하고 있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서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의료기기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지만 사실은 단기간 동안에 성과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향후 먹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사실 많은 분들이 확신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형태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언젠가는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거 제가 답하자면 이제 아까 홍보와 관련해서는 제가 경험적으로 말하면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제가 다양한 부서를 다 가봐서 제가 저기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를 다 해봐서 제가 느끼는데, 이제 경제부에 가면 제가 정권 담당 저 담당도 제가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코스닥이 그때 한참 저 IMF 직후에 제가 경제부에서 정권거래소하고 코스닥 등을 출입하면서 했는데, 코스닥에서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제 등록하는 기업에 있어서 코스닥 정권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좀 괜찮은 회사를 뽑아서 정례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소위 말해 일종의 PR 행사를 열어서 담당 기자들에게 아마 브리핑도 하고 또 소개하는 거가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 권위를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이제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 개별 기자라든지 개별 회사에서 하면 약간 커머셜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식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고, 다만 아까 말하면 사업단이나 이런 차원에서나 저 괜찮고 스타트업이나 이런 게 비전이 있다는 걸 내부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일반에게 소개하고 좀 이렇게 하는 걸 공식적으로 하면 아마 뭐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러면 뭐 다행히 결과적으로 뭐 펀딩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또 하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뭐 공식 인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괜찮은, 적어도 사기는 아니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은, 워낙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일본에 비해서 150배 많다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불신의 높은 될 수밖에 있는 환경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뭐 사업단이 됐든 좀 전 있는 데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소개하면서, 물론 뉴트럴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하면 언론 쪽에서도 좀 쓸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괜히 커머셜하게 뭐 좀 이렇게 오해를 받는 일이 쉽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 입장에서도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아마 가장 쉽게 이게 홍보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홍보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저희 같은 의료기기에서 스타트업에서 우수한 인재를 저희 회사 쪽으로 채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의 이 의료기기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라는 건 다 아는데요. 얼마나 유망한지에 대해서 실은 전체적인 산업 자체의 가능성들을 젊은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자꾸 얘기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실은 다른 우리나라의 K-팝이니 컨텐츠니 이런 것처럼 그분들도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단일 회사, 단일 기술에 대한 홍보도 좋지만 전반적인 우리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면 실은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미래를 찾을 때 이쪽으로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실은 그 IT 쪽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고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분들을 실은 이 사업단이나 이런 쪽에서 고용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 쪽 의료기기 쪽에 대한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아마 김범민 단장님한테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범부처 의료기기 사업단 1단계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중간 단계인데 앞으로 향후 2단계 사업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이유와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저거는 예타 그 심사 받을 때 드려야 되는 답변일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고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저희 사업단이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기는 아직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올해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성과 확산 플랫폼이거든요. 아까 권대희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아마 올해부터 아마 굉장히 좋은 그 일반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공감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성과들을 이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가지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왜 2단계 사업으로 계속되어야 하느냐? 기본적으로 요거는 그렇게 좀 들여다볼 것 같아요. 왜 미국에는 NIH가 있고 뭐 아주 성공한 그 모델로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본에는 왜 에이메드가 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에는 왜 네이스타가 있는지 이거를 다 한번 들여다보면은 좋지 않을까. 정말 많은 이해 관계자가 같이 힘을 합쳐야만 그 성과물이 나오는 제가 말씀드린 성과물이라는 것은 그 어떤 R&D의 성과물이 이제 임상 현장까지 도달하는 그런 모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너무나 많은 이해 관계자가 이제 인volve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집약해서 정말 필요한 서비스 R&D 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지향하고 있는 바고요. 2단계 2기 저희가 사업단이 26년도부터 만약에 시작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정말 해피할 것 같은데 아마 2기 사업단이 시작되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거의 한 150개 과제를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과제들을 저희 사업단에서 자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료기기 R&D에 선정이 되셨는데 본인들이 개발하고자 하시는 것이 의료기기인지 아닌지 몇 등급인지 이것이 임상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초기부터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직접 당국자와 달라붙어서 문제를 미리 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혹시 한 말씀 더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으시면은 오늘 종합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여러 가지 산업에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야가 의료기기 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융합기술, 의학, 공학, 여러 가지 또 IT, BT 산업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융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러한 분야인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우수한 그 의학 분야와 또 공학 분야, 또 IT 분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어떤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보면은 학계와 또 산업계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합심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포럼을 통해서 한 뜻으로 우리나라가 혁신 의료기기 강국으로 더욱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